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퇴 요구는 단칼에 거부했죠. 대장동 의혹에도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은 긴장하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방안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회색 코뿔소와 선제적 대응책까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매주 월요 경제 토론으로 진행하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공휴일이어 저희가 이제 화요 경제 토론을 모시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사흘 연휴 역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언론을 달구고 많은 세인의 관심이 오르내렸는데 박원석 의원님 혹시 지금까지 조금 뭔가 새로운 어떤 진전이 있거나 조금 새롭게 봐야 될 사태가 좀 생긴 게 있습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된 거죠. 그 업무상 배임 혐의하고 술해죄 두 가지로 구속이 됐는데 뭐 일설에서는 이 천화동인 이익의 절반이 천화동인 1호의 이익의 절반이 유동규 씨 거다. 그걸 약속받고 저런 식의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 물론 이제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검찰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 유동규 씨의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결정이 타당했느냐 거기에 혹시 법률적인 문제점이 없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한사코 이제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좀 축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좀 주목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겁니까? 그건 뭔가 하면요. 이제 유동규 씨가 휴대폰이 두 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 쓰던 휴대폰이 있고 그리고 급히 새로 바꾼 휴대폰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휴대폰을 그 검찰이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잖아요. 뭐 던졌다고 그런데 창문이 열린 바가 없고 그러니까 휴대폰 둘 다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네. 검찰이 이제 확보하지 못했는데 유동규 씨가 되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날립니다. 뭔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원래 쓰던 그 구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 휴대폰을 뭐 잃어버렸다든지 뭐 파기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예, 누구한테 맡겨놨다. 그리고 누구한테 맡겼는지는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되게 재미있는 시그널입니다. 무슨 시그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죄인이 범죄를 갖다 하다가 이 들통이 나면은 휴대폰부터 먼저 강물에 던지든지 바다에 던지든지 해가지고 이걸 없애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휴대폰 안 없앴다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갖다가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휴대폰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 정보를 버리지 않고 누군가 갖고 있고 그거를 그렇습니다. 알려주는 어떤 신호다. 네. 누구한테 그런 신호를 보냈어요? 그건 뭐 시청자께서 이제 판단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휴대폰이 나타날 경우에 다시 이제 나타나서 그 안에 있는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공개될 경우에 가장 이 곤란에 처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갖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충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입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누구일까? 유동규 본부장의 누구일까? 위로 가겠죠. 아래로 가는 것보다 위로 가면 누구일까? 자,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도 조금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뭐 검사 한 분이 먼저 가서 한두 시간 정도 같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것도 확인된 겁니까? 글쎄요,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물론 이제 강제 수사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가서 이제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검찰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할 때는 이미 제출 형태로 이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압수수색 당시에 뭐 검사가 먼저 가가지고 유동규 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이 곧 압수수색을 허투루 했다라는 것의 증거는 못 될 것 같아요. 구체적 정황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찌됐건 간에 검찰은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부터 모종의 어떤 물증을 확보하고 유동규 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스모킹건이 나왔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이 구속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이제 압수수색은 수사상 당연히 해야 될 일종의 듀 프로세스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한 거고 네. 그 이전에 이미 어떤 물증을 특히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출했던 녹취록과 연관된 그런 어떤 물증을 확보해서 신병 확보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뭐 예. 우리 박은석 의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하는데요. 예. 되게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녹취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 제출되고 나면은 예. 그 녹취록에 관계돼 가지고 여기에 무슨 뭐 저기 그 조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실제 그 사정과 다르다든지 예. 이런 변명들을 갖다 넣어놓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반사거든요. 네. 그런데 유동규 씨나 하여튼 이런 분들이 그 정영학 씨의 녹취록하고 관련해 가지고 네. 녹취록 녹취록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을 갖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녹취록 자체가 확실한 어떤 증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뭔가 부하 직원의 관리에 대한 잘못으로 유감 표명을 했는데 뭐 사퇴로는 일축했잖아요. 그러면서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이게 비유를 하니까 여당 내에서도 좀 그 비유가 이게 합리적인가? 이치에 이런 맞지 않는 의문이, 비유고요. 예. 한전 직원이 대통령의 최대 치적 사업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동규 씨는 이 사업을 좌지우지했고 좌지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설계를 한 사람인데 세상에 어느 한전 직원이 대통령의 최대 치적 사업을 그렇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시장이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런 비유를 했는데 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지사가 예. 이렇게 유동규 씨와의 계속 그 관계를 부인하는 형태로 이른바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할 게 아니고 당시 사업의 치적을 자랑할 게 아니라 당시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게 법률상 본인의 업무상 배임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건 어쨌든 관리 책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무능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점을 성남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설명할 건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재명 지사의 태도는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그렇죠.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 사업이고 유동규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경강부회식 논리가 과연 얼마나 통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제 견강부회라고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지지율, 여당의 지금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에는 통하는 것 같아요. 전혀 지금 2위인 이낙연 전 총리가 전혀 추격을 못 하는데 왜 이 지지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이게 뭐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는 예. 완전히 진영 대 진영의 프레임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여권 진영에서는 결국은 뭐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뭉치고요. 야권 진영도 야권 진영대로 지금 보면은 어떤 특정 그 후보를 갖다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기 때문에 예. 뭐 그 어떤 치명적인 정말 물러나야 될 그런 잘못이 벌어지지 않는 한 웬만한 그냥 설이나 아니면 증거가 없는 의혹 사건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 결집하는 이 원심력이랄까요? 그걸 갖다 멈추기 힘들 것 같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본선에 가서 예. 중도층이 어떤 선택을 갖다 할 것인가라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중도층 선택에는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뭐 집결하는데 지금 네, 말씀하시죠. 저도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역 감정이
정치를 망치는 망부병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진영 논리라는 것이 정치를 망치는 망부병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보다 그런 어떤 진영 논리가 앞설 수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당 경선 양상을 보면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 어떤 논리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시비비에 눈 감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저는 이낙연 후보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대선 후보가 안 돼도 좋지만 이런 어떤 부정부패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결기를 가지고서 경선에 임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사태에 있어서 결집하고 있는, 즉 이재명 지사 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그런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분명하고 자기를 던지는 어떤 그런 이 경선 태도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박 의원님 이제 주말에 경기, 서울 그리고 3차 선거인 투표가 남았는데 이낙연 후보가 뒤집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같은 태도로는 없다고 봅니다. 저거는 내가 대선 후보가 안 돼도 좋다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서 이 문제에 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겠다라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낙연 후보한테서 그런 모습을 지지층이 별로 발견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한쪽에서는 이재명, 이쪽에서는 야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고정되는 듯한 느낌은 아까 보수 진영, 진보 양쪽이 자기 세력을 결집시키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옛날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네. 별로 비중을 높이 두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방금 우리 저기 박원석 의원님이 이야기를 다 하셨듯이 그런 것 관련을 갖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면은 그게 자기 진영 안에서 그냥 배척당하고 요거를 들어먹고 이제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정치의 싸구려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이게 민주주의가 뭐랄까요?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이제 이 교양 시민이 돼야 되거든요. 예. 잘된 건 잘된 것이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비도덕적인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도덕적인 건 도덕적인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갖다 하시고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아까 뭐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영에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갖다 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동력이 돼줘야 됐지. 민주주의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도덕성이라는 것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제1의 기준이 꼭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거짓말은 저는 그거는 아주 핵심적인 결격사유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된다. 사과할 걸 사과하고. 예. 계속 저렇게 버티다가는 저는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부른다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경선 끝나면은 선거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선도 가야 되고 지금 추이로 봐서는 특검을 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근데 가능성이 이런 좀 상황에서 있다 이거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 오류도 아무 과오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유동규만 잘라내면 된다는 식의 저런 대응이 언제까지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입니다. 네. 사실 더 황망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 교수가 이제 그렇게 비판을 갖다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국 사태에 뭐 저기 재판이다, 조국보다 더하다, 뭐 이렇게 사실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대표적인 그 공약이 그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기본 뭐 이제 대출 아주 기본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뻔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기본 인성이 좀 안 돼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요. 네. 아까 사실 그 대정동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그 본질은 이런 겁니다. 본질은 자기가 이제 뭐 저기 수레를 갖다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관리 책임 이런 걸 갖다 떠나서 네. 그 땅을 갖다 이제 수용을 갖다 할 때 사실은 뭐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사실은 뭐 민간 개발 같다 하면 그보다 2배 가격에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팔았고 거기에 이제 또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높은 가격에 입주를 갖다 한 겁니다. 결국은
싸게 사서 높게 파는데 그 차익만큼을 갖다가 민간업자들한테 이제 준 겁니다. 정책 실패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네. 성남 시민들, 경기도민들의 재산권을 갖다 침해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갖다 해야죠. 네. 뭐 이제 주말에 최종 경기 서울 또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있으니까 여당 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판세가 좀 굳어지는 듯하지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요.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지금 경제 이슈로는 가장 큰 게 가계부채 관리인데 워낙에 정부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꽉 조이니까 대출을 줄여야 된다는 데는 조금 공감하면서도 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근데 이게 이제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 건전성 규제만 강화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른바 이제 대출 난민, 네. 어디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 난민들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예. 2금융권을 찾게 되고 그건 일종의 풍선 효과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섬세하게 이 어떻게 보면 이 금융 건전성 강화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가계 부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가계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 이게 가계 부채를 부르는 원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고 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에서 마치 책임을 이게 금융시장에 떠넘기듯이 금융권에 떠넘기듯이만 대책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다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 의원님,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정책을 보면은 정책을 갖다 어떻게 이게 뭐랄까요 서프라이즈 그러듯이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정책을 갖다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책 기조 자체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같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파월 그 이제 이 미국의 그 연준 의장. 연준 의장이 계속 테이퍼링을 갖다 하겠다는 것을 예. 말로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갖다 굉장히 길게 둬요. 내년에 할 것을 갖다 지금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갖다 충분히 줘가지고 시장이 거기에 그 이 반응을 갖다 하고 적응을 갖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갖다 둬야죠. 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저기 그 이 방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를 갖다가 그냥 은행을 갖다가 그 이 다그쳐가지고 막는다든지 그러면은 중도금 뭐 치른다든지 아니면 집 사놔놓고 한다는 예. 사람들, 전세 옮기는 사람들, 전세 이제 그 그 뭐랄까요? 네. 전세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그거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정말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정책 당국은 유의를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니까 돈을 더 마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가계 부채가 300조 이상 늘었습니다. 400조 가까이 늘었어요. 예. 지금 1,800조가 넘어서서 GDP 100%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비금융 자산이 총액이 2천억 원이 늘었고 금융 자산 총액도 800억 원이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가 된 거예요. 빚도 늘었지만 자산도 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저는 이건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데 이거를 뭐 그냥 경착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경제가 기저에서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연착륙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뭐 온갖 기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축될 것 같아요. 실제 나온 대책은 별게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강한 대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앞서 우리 조전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융당국이 됐든 아니면 부동산에 관한 규제 당국이 됐든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지금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증하게 된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에 있고 그 책임은 전세든 주담대든 실수요자들한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한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 다만 이 과열되고 있는 어떤 가계부채는 또 가계부채의 총량은 적절하게 규제하는 그런 대책들이 모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전세자금 같은 게 대출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전세자금이야말로 가장 실수요자들의 필요한 그렇습니다. 돈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으면서 전체 가계 대출을 잡는다. 약간 이게 양립이 하기가 충돌되는 사안인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낼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은행들한테 뭐 6%면 6%, 4%면 4%, 그 전가율을 갖다 딱 어떻게 보면은 딱 정해가지고 이제 그걸 넘으면은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갖다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셧다운을 시킬 가능성이 있죠. 중단 이런 것이.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저기 많은 그 시중은행들이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출 잔액 한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6% 룰에 따르면은 그렇게 경직되게 저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랄까요, 조금 여유를 갖다 두고 은행이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왜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 키워도 숨쉴 공간을 갖다 마련했다 하고 다 그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뭐 딱 저기 그 요선 벗어나면 너는 뭐 국물도 없어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은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예상되는 이 가계부채 대책이 큰 기둥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DSR 규제 로드맵을 좀 더 앞당기겠다. 앞당기는 거. 40% 지금 규제하는 것을 내년 되면 이제 2억 원 이상부터인데 그걸 좀 앞당기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실수요자하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를 위해서 전세 대출을 활용하는 거하고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보증회사들의 그 보증보험 비율 같은 경우 지금 80에서 100%를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해주는데 비율을 좀 달리할 수 있겠죠. 비율을 좀 낮춘다 이런 얘기죠. 실제 세입자,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되 그게 아닌 뭐 이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을 낮춰서 대출 한도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좀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그 전세 자금의 인상액만큼만 대출을 하는 그런 새로운 대출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뭐 그런 대출 방식도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일부 이제 뭐 착안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실수요자들이 불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지금 금리 인상 지금 뭐 인플레가 우려가 심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정부가 회색 코뿔소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위험한 코뿔소가 지금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조 전님, 우리 경제, 글로벌 경제가 지금 회색 코뿔소의 위험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회색 코뿔소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께서 이 용어를 갖다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뿔소가 보면은 덩치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코뿔소가 굉장히 위험한 게 또 빨라요. 그래서 저쪽 밖에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거릴 때는 위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 못 느끼고 있는데 막상 이제 돌진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발이 얼어붙어 가지고 코뿔소 이제 이 뿔에 맞춰서 굉장히 뭐 크게 상처를 갖다 당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이미 이제 그런 코뿔소, 회색 코뿔소 같은 위험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던 그런 빚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 미국발 어떤 그 경제 위기 상황, 글로벌 이제 이 공급 위기 그리고 각종 원자재 그 국제 원자재가 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그 경제 전체를 목을 갖다 조여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이 대책을 갖다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강도가 좀 낮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뭐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모든 위기 상황이 복합으로 작용해서 삼각파도, 사각파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정말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블랙 스완이라고 해서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어서는 안 될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나와서 엄청난 위험을 줬다. 블랙 스완, 뭐 검은 백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회색 코뿔소는 좀 보이니까
주의를 좀 기울이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게 지금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고 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근데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이 금리 부담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를 조금 올리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좀 강화한다 그래서 이 가계대출의 수요가 줄어들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그 자체의 과열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대책들은 좀 간과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작년 연말에 작년 말이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종합부동산세를 또 완화했어요. 사실은 그 종합부동산세 완화 같은 게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시그널 같은 건데 그런 시그널을 한편으로 주면서 한편으로는 가계대출을 옥죄면 그 가계대출은 명백히 실수 요자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분들의 피해 같은 거 제대로 감안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약간 유감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이른바 회색 코뿔소가 과연 뭐 이 가계부채나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일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퍼펙트 스톰을 우려할 만한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기후위기라든지 기후위기. 그리고 이 심각한 불평등. 이 불평등이 더 극단화되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경제도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인구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에 뻔히 보이는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기재부 장관이 코뿔소 얘기를 하면서 뭐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의 그런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오늘 우리 그 박원석 의원님하고 참 밥을 새도 돌아왔다 해도 아마 돈의 결론은 안 나겠지만 저는 오히려 뭐 이런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게 탄소 제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꿈꾸는 듯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정말 탈원전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에너지 가격이 이게 폭등을 갖다 하고요. 지금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좋은 그 회사가 지금 수조대 지금 적자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지 조의원님 않습니까? 그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밤을 새도 토론해도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조금 시간을 내서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가서 그렇게 하시죠. 예. 지금 사실 시급한 게 있어요. 우리 자영업자들 손실보상법 발효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구체적인 방안이 오는 8일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 뭐 80%까지 보상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100%까지 해달라. 이게 상당히 갈등이 지금 심합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올해 세워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는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택도 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금 얘기를 또 꺼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당장 이제 내년도에 손실보상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뭐 한두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한 6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까지 나오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자영업자입니다. 결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어찌됐든 간에 기금을 동원하든 아니면 뭐 예비비를 갖다가 끌어오든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문제는 이게 법이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고정비용하고 그렇죠. 매출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곳에 지원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여행업 같은 경우에 집합금지업종도 아니고 집합제한업종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예요. 이런 데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후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정책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후과는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는 후과 말고 두고두고 이 후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영업이 붕괴하게 되면. 그런 점들을 정부로서는 충분히 숙고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정부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금 국민들한테 뭐 무슨 코로나 지원금이니 이런 걸 나눠줬단 말입니다. 사실상 전 국민에게 80%까지. 사실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건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가 정말 절실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 사실 아껴 쓰면은 충분한 재원을 갖다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왕 쓸 돈 같으면은. 예. 그래서 이건 좀 선별적으로 지원을 갖다 하는 게 맞지 않았었느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절실한 사람들은 놔두고 지금 돈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가게 문을 갖다 닫고 영업을 갖다 제한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우리가 순응을 갖다 하고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게 이것이냐. 네. 정말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손실보상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지원 피해 인정 비율 최대 80%를 놓고는 소송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요 경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